한국의 탄약고가 텅 비었다는 보고를 접했을 때 미국 국방부의 고위 장성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탄약 소진에 관한 보고서 때문에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문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된 미국 최고의 군수 분석가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실체는 미국이 자국의 군사 전략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고 전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한국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경이로운 준비를 해왔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저의 시선을 통해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윌리엄 하이덴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8년간 군수 체계를 분석하고 총괄해온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당시 전선의 최전방에서부터 후방의 보급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탄약의 흐름을 빈틈없이 추적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전쟁의 양상을 파악하고 냉정한 숫자로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저의 오랜 임무이자 전문 분야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미국의 군사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글쎄요. 그저 미국의 압도적인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면 되는 그저 그런 수준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저의 시선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한국이요? 물론 오랜 동맹국이지만 군사력 규모로 따져본다면 그저 중간급 정도의 국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강력한 보호 아래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나라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저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4층에 있는 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이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올라온 보고서 한 통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목은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한반도 작전 지속 능력 평가 보고서. 보고서를 클릭해서 열어보는 순간 믿기 어려운 문장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한국군 탄약 소진율, 임계점 도달, 현비축량으로는 고강도 분쟁 시 7일 이내 고갈 가능성. 저는 즉시 화면을 2번,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탄약이 부족하다고요?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들이 탄약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할 리 없었습니다. 저의 28년간의 분석 경험은 그럴 리 없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군수국장인 톰슨 장군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담당 분석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보고서의 내용을 비웃듯 얕은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톰슨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이덴 박사, 이 보고서 보셨죠? 한국이 탄약이 모자라다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저는 최대한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데이터만 봐서는 이상합니다. 한국은 매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탄약 구매에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갑자기 소진율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한 대령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마 한국군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너무 많이 보냈나 보죠. 자기들 쓸 것도 없으면서 지원부터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동맹국이라는 명분 아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겠죠. 회의실에는 다시 한번 얕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중대한 맥락이 숨어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즉시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한국군 군수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탄약 구매 기록, 생산량, 수출입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져 꺼냈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보면 진실이 보인다는 것이 제가 28년간 군수 분석을 해오면서 얻은 확고한 신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해외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국 비축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임계점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걸까요? 그들이 탄약 부족을 겪을 만한 어떠한 징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 분석관인 제니퍼에게 물었습니다. 제니퍼, 한국군 탄약고 관련 위성 정보가 있나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탄약고 위치를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맹국인 우리에게조차 극히 일부만 알려주죠. 대부분 지하에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규모나 실태는 저희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라고요? 네, 산소 깊이 파놓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해서요. 저는 점점 더 깊은 궁금증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은 대체 얼마나 많은 탄약을 그리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동맹국인 우리에게조차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침묵은 저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그 보고서를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임계점 도달이라는 문구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저는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모호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명확히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보고서를 작성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와이 히캄 기지 군수국입니까? 저는 국방부 본부의 하이덴 박사입니다. 최근 올라온 한국군 탄약 관련 보고서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사님, 그 보고서 말씀이시군요. 저희도 정확한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공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제한적이라뇨? 네. 지상시설 일부만 보여주고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정치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불확실한 기반 위에서 보고서가 작성된 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애초에 불완전한 그리고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실제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심각한 오류가 있는 보고서였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이 사안은 현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톰슨 장군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이덴 박사. 당신이 직접 가세요. 한국군과 협의해서 탄약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상세히 보고해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28년 군수분석 경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그리고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미지의 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준비는 국방부의 최고 우선순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만약 동맹국인 한국이 정말로 탄약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작전 계획 전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한국군 관련 자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과거의 한미연합훈련 보고서, 무기 이전 기록, 합동군수회의록 등 관련된 모든 문서를 밤낮 없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한국군은 K9 자주포 숫자, 전차대 수, 병력 규모 같은 일반적인 정보는 상세히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약고의 위치와 용량에 관해서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마치 전체 그림의 30%도 안 되는 조각만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듯했습니다. 동료 분석관 마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이덴 박사, 한국군 자료 분석해봤는데요. 이거 뭔가 중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마치 핵심 정보가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마크, 여기 보세요. 한국군 포병 여단의 화력 투사량 데이터는 상세히 나와 있는데 정작 그 엄청난 양의 포탄을 어디서 공급받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마치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미군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화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최소 50개 이상의 대형 탄약고가 필요한데 한국군 자료에는 고작 12개 시설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규모가 작은 지상 시설들이 대부분이고요.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K9 자주포는 약 3,300문이었습니다. 이 자주포들이 고강도 전투 상황에서 하루 평균 100만 발을 쏜다고 가정하면 물론 이건 매우 보수적인 추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무려 700만 발의 포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 자료에 나온 지상 탄약고의 용량을 모두 합쳐봐야 약 50만 발 정도였습니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고작 이틀치도 안 되는 탄약고로 어떻게 현대전을, 그것도 북한과의 전면전을 준비한다는 말일까요? 저의 분석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를 통해 공식 문서로 보냈죠. 지하탄약 저장시설 현황 및 용량 정보 제공 요청. 사흘 후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명의의 공문이었는데 내용은 놀랍도록 짧고 간결했습니다. 미 합중국 국방부 귀하. 요청하신 세부 정보는 작전 보안상 서면으로 제공이 어렵습니다. 단, 현장 방문 시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보고 즉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이죠. 아니, 숨긴다기보다는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모호성이 담긴 답변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보고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탄약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다면 이는 대통령에게까지 직접 보고해야 할 국가안보 차원의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저는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비축량이 실제로 감소했을 가능성. 둘째, 한국군 자체 소모가 예상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 셋째, 단순한 데이터 오류일 가능성.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제가 확보한 다른 데이터와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포탄을 생산하고 있었고 수출량 또한 늘리고 있었으니까요. 비축량이 줄어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의 오랜 분석 경험을 뒤흔드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밤 8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출장은 좀 특이할 것 같아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탄약고 몇 군데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그런 일은 늘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은 동맹국인 우리에게조차 보여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를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져요. 다음날 아침, 저는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와 함께 간 동료는 미 육군 포병 담당 대령인 제임스 코노였습니다. 저는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겪은 베테랑이었지만 코노 대령은 젊고 패기 넘치는 장교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임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저는 이번 출장이 시간 낭비라고 봐요. 한국이 탄약이 부족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냥 서류상의 단순한 오류일 겁니다. 우리 미정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자꾸만 드네요. 28년 동안 쌓아온 저의 직감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희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3년 5월 29일 오후 4시 한국의 공기는 예상보다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한국군 장교 2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이덴 박사님, 코노 대령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를 맞이한 장교는 한국군 군수사령부 작전과장 김성훈 대령이었습니다. 김 대령은 유창한 영어로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군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한국 기자 몇 명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사님, 포방부 실수 확인하러 오신 겁니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포방부? 그게 뭐지?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 대령을 쳐다봤습니다. 김 대령이 빙긋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포병방어부대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탄약과 화력을 총괄하는 부대를 그렇게 부르죠.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냥 화력부라고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포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특히 전쟁을 겪은 나라이니까요.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력을 자랑하는 문화라니. 미국도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특정 병과를 국민들이 애칭으로 부르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화력부라는 단어에서 한국인들의 특별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산이 많았습니다. 도시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지. 탄약을 숨기기엔 완벽한 환경이잖아. 저의 뇌리에는 숨겨진 탄약고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김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시설들을 볼 수 있을까요? 김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우선 경기도에 있는 지상시설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박사님께서 직접 판단하신 후 결정하시죠. 판단이라뇨. 더 보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만큼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투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마치 지금 보여줄 것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하며 진짜는 따로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저의 의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군 포병력 관련 논문들을 다시 읽으면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K9 자주포 300문, 세계 4위 규모,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6발 발사 가능. 이 숫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 즉 한국군 포병의 진정한 위력은 아직 알지 못했죠.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알게 될 거야. 이 미스터리가 조금은 풀릴 거야. 하지만 그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저의 28년 군수 분석과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날 아침 7시, 저는 호텔 로비에서 김 대령을 만났습니다. 함께 온 코노 대령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용 차량에 올랐습니다. 오늘 방문하실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제305 탄약고입니다. 지상시설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산으로 둘러싸인 깊숙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검문소를 2번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탄약고 입구가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무장한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증을 확인받고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했습니다. 한국군의 엄격한 안전 규정이었죠. 탄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직사각형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건물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고 트럭들이 오가며 탄약을 끊임없이 옮기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주로 155mm 포탄을 보관합니다. 총 용량은 약 5만 발 정도입니다. 저는 건물 안을 둘러봤습니다. 나무 팔레트 위에 포탄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규모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코노 대령이 제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이 정도면 미군 기준으로 한 달치도 채 안 되는 양인데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만 발은 한국군이 보유한 K9 자주포 300문이 고작 이틀이면 모두 쏴버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김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런 시설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공개 가능한 시설 말입니다. 김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시설은 12개입니다.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보안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공개 가능한 시설이요? 네.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시설이 12개라는 것은 공개 불가능한 시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었죠. 그의 대답은 저의 의구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그곳을 둘러봤습니다. 보관체계, 출고 절차,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지만 저는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탄약 비축량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라고 보고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고강도 전쟁을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근처군 식당으로 이동했고 한국군 장교 몇 명이 함께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 젊은 소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보신 저희 시설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죠. 저는 예의상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주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규모가 조금 작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제 예상보다는 훨씬 작았습니다. 그 소령은 옆에 있던 대령을 쳐다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뭔가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저의 실망감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호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한국군이 대규모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아는 한국군의 능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김대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더 보고 싶으십니까? 다른 곳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요. 가능하시다면 지하시설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김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다른 곳을 보여드리죠. 오늘 보신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다른 곳이요. 네, 오늘 보신 건 말 그대로 외곽 지원 시설입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외곽 지원 시설? 그렇다면 중심 시설은 따로 있다는 뜻인가요? 저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코노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 생각엔 한국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만 보여주고 진짜는 숨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일종의 기만 전술 같은데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속인다기보다는 굳이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강력하게 요청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진짜를 안 보여준 거죠? 우리 동맹국인데 말입니다. 아마도 시험하는 거겠죠. 우리가 진짜로 한국의 능력을 깊이 알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확인만 하고 돌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맞는 추측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모호성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깊은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국방부에 중간 보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일차 조사 결과 공개된 지상시설은 예상보다 규모가 작음. 하지만 한국 측에서 추가 시설 방문 가능성 시사. 내일 일정 변경 예정. 지하시설 확인 필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정 무렵 김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내일 새벽 6시에 출발합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카메라와 휴대전화는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카메라와 휴대전화도요? 네. 내일 가실 곳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입니다. 특별히 국방부의 최고위 승인을 받아 박사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만큼 보안이 철저한 곳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진짜를 보게 되는구나. 잠들기 전 저는 제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 아니, 숨긴 게 아니라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내일이면 그 베일이 벗겨질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 너머로 짙은 검은 실루엣의 산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산들 속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 한국이 70년간 조용히, 묵묵히 준비해 온 무언가가 저 안에 숨겨져 있을 거야.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동시에 제가 보게 될 것이 저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묘한 두려움과 긴장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김대령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기대되시죠? 네, 대령님. 그럼 출발하시죠.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 갑니다. 강원도 지역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차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산이 많은 나라구나. 그들의 지형적 특성이 문득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은 되어 있었지만 급커브가 많아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차를 세우고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김대령이 서류를 보여주자 검문소는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10분쯤 더 가니 두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이번엔 무장한 병사들이 훨씬 많았고 차량 하부까지 꼼꼼하게 검사했습니다. 보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삼엄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한국군 내부에서도 특별히 허가받은 인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사님과 대령님은 매우 특별한 손님입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산비탈에 견고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왔고 주변은 짙은 수풀로 둘러싸여 새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물었습니다. 제470지하 탄약고입니다. 198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우리의 주요 전략시설 중 하나입니다. 철문이 천천히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쪽은 터널처럼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헬멧에 랜턴을 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트럭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었습니다. 벽은 화강함을 그대로 드러낸 채 견고했고 천장에는 조명이 줄지어 달려 길을 밝혔습니다. 50m쯤 걸어 들어가니 공간이 확 넓어졌습니다. 거대한 홀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2개는 좋게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10m는 넘어 보였고 벽면을 따라 포탄 상자들이 마치 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포탄입니까? 경악에 찬 목소리로 제가 물었습니다. 네. 155면 포탄입니다. 이 구역에만 약 12만 발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어제 보신 지상 탄약고 전체 용량의 2배가 넘는 양이 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김대령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12만 발. 어제 본 5만 발짜리 지상 탄약고의 2배가 넘는 양이 단 하나의 구역에 보관되어 있다니. 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대령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총 5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첫 번째 구역이고요. 5개 구역이요? 네. 각 구역은 두꺼운 방화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 구역에 화재가 나더라도 다른 구역은 안전하게 보호되죠.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육중한 방화문을 지나니 또 다른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곳도 역시 포탄 상자로 가득했습니다. 코노 대령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맙소사, 이건 미군 기준으로 사개 사단이 사용할 만한 양인데요. 도대체 한국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도 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25만 발은 좋게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3개의 구역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구역에 들어서자 특이한 장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와 자동 분류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포탄 자동 출고 시스템입니다. 전시에는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동으로 트럭에 포탄을 실을 수 있죠. 시간 당일 200발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니. 미군도 대부분의 탄약고에서 여전히 수작업으로 포탄을 옮기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비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번째 구역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곳은 온도와 습도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디지털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온도 14도, 습도 55%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포탄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고 성능을 최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죠. 이는 장기적인 전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대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전략이 집약된 그야말로 스마트 군수시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 구역에는 포탄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로켓탄과 유도 무기들도 질서정연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축 품목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했습니다. 이 시설 전체에 총 몇 발이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약 80만 발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 군 전체 비축량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80만 발. 저는 어제 본 5만 발짜리 지상 탄약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짜 빙산은 깊은 지하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우리는 시설을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코노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저의 28년 분석 경험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점심 드시고 호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대령님.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시설이 또 있습니까? 김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요? 그건 박사님께서 직접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산악지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만약 한국에 이런 80만 발 규모의 시설이 10개만 있어도 800만 발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보고서에 나온 인계점이라는 표현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사님. 한국군은 이런 지하시설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인 숫자라도 좋습니다. 김 대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일주일만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대략적인 규모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저는 원래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짧은 일정에 얽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정 연장 요청. 한국의 실제 능력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 필요. 현존하는 정보를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승인됨. 필요한 만큼 시간을 써라. 한국의 진정한 군사력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들이 보였습니다. 저 산들 속에 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을 상상하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8년간 맹목적으로 믿어온 데이터가 그리고 저의 모든 지식이 틀렸다는 것을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이미 4곳의 지하 탄약고를 방문했습니다. 각각의 시설은 첫날 본 것만큼이나 거대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머릿속 계산기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한국의 비축량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곳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특별한 곳이요? 네. 지금까지 보신 건 사실 중급 규모의 시설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곳은 우리의 핵심 시설 중 하나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급 규모라고요? 80만 발씩 보관된 시설이 중급이라니.
그럼 대형 시설은 도대체 어느 정도라는 말인가요? 차는 이번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3시간을 쉼없이 달려 도착한 곳은 더욱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검문소를 무려 3번이나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검문소에서는 지문 인식까지 했습니다. 보안 수준이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곳보다 훨씬 더 철저했습니다. 산중턱쯤에 차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탄약고 입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대령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김대령이 가리키는 곳을 응시했습니다. 커다란 바위 틈 사이에 회색 철문이 거의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위장이 완벽하여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저곳이 입구입니까? 네, 오메가 3호 시설입니다. 우리 군 최대 규모 시설 중 하나죠. 이제 들어가 보시죠. 박사님,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동 카트를 타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터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5분, 10분, 15분. 마치 지구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산 전체가 탄약고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합니다. 이 산은 화강암 지대라 안반이 매우 튼튼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로도 결코 뚫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지어졌습니다. 드디어 카트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거대한 방화문 앞에 섰습니다. 김대령이 보안 코드를 입력하자 문이 천천히 웅장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니, 공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지하 도시에 가까웠습니다. 천장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높았고 사방으로 거대한 통로들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요새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메가 3호는 우리 군 최대 규모 시설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부터 30년에 걸쳐 건설했죠. 한 세대에 걸쳐 만들어진 역작입니다. 김대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포탄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포탄 상자들이 10m 높이로 끝없이 이어지는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높이와 길이가 수백 미터씩 이어졌습니다. 코노 대령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맙소사, 이건 미친 짓이에요. 한 나라가 이런 걸 만들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총 16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각 구역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죠. 온도 조절, 습도 관리, 자동 출고 시스템이 모두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전시에는 24시간 내내 풀가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구역에 약 15만 발, 16개 구역이면 240만 발. 단 하나의 시설에 240만 발이라니. 대령님, 이런 규모의 시설이 또 있습니까? 다른 곳에도 이 정도의 비축량이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대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박사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몇 개나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국에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핵심 전략 자산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습니다. 분산 저장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지하 깊은 곳에 철저한 비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점심은 시설 내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지하 시설 안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아니, 식당뿐만 아니라 사무실, 숙소, 통신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시에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력이 한 달 이상밖에 나가지 않고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자족적인 시스템입니다. 한 젊은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탄약고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하고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요새였습니다. 그들의 준비성은 저의 상상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식사 후 김대령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아마 박사님의 모든 의구심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대령님, 저의 궁금증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우리는 시설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방사능 방호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왜 방사능 방호가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이곳은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우리의 철저한 준비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포병전을 넘어 핵전쟁까지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적 사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단순히 포탄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구역에는 유도 무기와 정밀 타격 무기들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우리가 독자 개발한 무기들이죠. 대규모 반격 작전에 필요한 핵심 전력입니다. 김대령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라니? 저는 한국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자체적인 방어 역량을 갖춘 강력한 주권 국가였습니다. 오후 4시쯤 우리는 시설을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빛을 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코노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 지금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그들은 상상 이상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생각도 그래요. 28년간 군수 분석을 했지만 이런 압도적인 규모와 완벽한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저의 모든 지식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시설들을 정리했습니다.
제305 탄약고 지상 5만 발, 제470 지하 탄약고 5개 구역, 약 80만 발, 제683 시설 지하 8개 구역 약 75만 발, 제920 시설 지하 10개 구역, 약 90만 발, 오메가 3호 지하 16개 구역, 약 240만 발, 총합 약 490만 발. 그런데 김대령 말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대령님, 그럼 한국군 전체 비축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겠죠? 김대령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식 수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보신 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 저는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일부에 불과하다니 한국의 진정한 군사력은 대체 어느 정도인 걸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방부 군수국장과 합참작전부장에게 보낼 문서였습니다. 한국군 탄약 비축 실태 긴급 보고. 기존 추정치는 완전히 잘못됨.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탄약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그들의 비축 규모와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화로운 풍경 아래 산속 깊은 곳에 엄청난 군사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이 말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하이덴 박사, 방금 보고서 봤습니다. 이거 정말 확실한 겁니까? 믿기지가 않네요.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장관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한 겁니다. 엄청난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 한국은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걸까? 저의 여정은 미지의 영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8년간 배우고 분석했던 모든 군사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의 고정관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아침 김대령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탄약고가 아니라 포병 부대를 방문하시겠습니까? 탄약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실전과 같은 훈련을 보시게 될 겁니다. 부대를요?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우리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포병 여단으로 향했습니다.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최전방에 위치한 부대였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실물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이가 3m는 넘어 보였고 그 위용에 압도당했습니다. 여단장인 김준장 대령 진급 예정자, 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덴 박사님. 저희 부대는 K9 자주포 53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문이요? 네, 하나의 여단 기준입니다. 전국에는 이런 여단이 여러 곳 있습니다. 박사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저는 즉시 계산을 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K9 자주포가 3,300문이라고 했으니 53문으로 나누면 약 62개 여단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포병 전력만으로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김준장이 자주포 한 대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직접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내부를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저는 사다리를 타고 포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부를 보니 복잡한 전자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전투기 조종석처럼 첨단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자주포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준하고 발사하죠. 단 한 명의 사수가 모든 것을 조작합니다. 인력 효율성이 극대화된 시스템입니다. 단 한 명이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 미군 팔라딘 자주포는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하지만 K9는 1명이면 됩니다. 이는 전시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화력뿐만 아니라 운용의 효율성까지 고려한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실용성에 감탄했습니다. 이어서 포탄 장전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자동 장전기가 달려 있어서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당 6발이면 10분에 60발입니다. 그럼 저희 여단 53문이 동시에 사격하면 10분에 몇 발을 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분에 3, 240발입니다. 엄청난 화력이 순식간에 쏟아지는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나의 여단이 10분에 3, 240발. 62개 여단이면 10분에 20만 발. 전국에 배치된 K9 자주포가 동시에 발사하면 얼마나 될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전국의 K9이 동시에 발사하면 얼마나 됩니까? 10분에요. 10분에 약 20만 발입니다. 하루면 280만 발이 넘죠. 이는 북한의 어떤 방어선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입니다. 280만 발. 제가 사흘 동안 방문했던 모든 지하 탄약고의 비축량이 하루 만에 바닥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보고서에 나온 임계점 도달이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를요. 한국이 탄약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유한 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아무리 많은 탄약을 비축해 놓아도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화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을 참관한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 12문이 일렬로 배치되었습니다. 목표는 15km 떨어진 산악지대였죠. 사격 준비.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주포들이 일제히 포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동 조준 시스템이 작동하는 웅장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사. 거대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2문의 자주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저의 심장까지 진동하는 듯했습니다.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온몸을 관통하는 듯했습니다. 포탄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이이이 하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5초 후 멀리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재장전 완료. 2차 발사 준비. 놀라운 것은 그 속도였습니다. 10초도 안 돼서 재장전이 끝났습니다. 다시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굉음, 세 번째 굉음. 5분 동안 무려 6번의 일제 사격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코노 대령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경악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 속도 미쳤어요. 저건 미군도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군 팔라딘 자주포는 분당 4발이 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K9은 실제로 분당 6발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교하게 말입니다. 사격이 끝나고 우리는 목표 지점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헬기를 타고 15km 떨어진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내려와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비탈 전체가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5분 동안 360발의 포탄이 쏟아진 결과였습니다. 김준장이 설명했습니다. 전시에는 이런 여단들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합니다. 저런 주요 시설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죠. 적군에게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62개 여단이 동시에 이런 화력을 퍼부으면 어떻게 될까? 단순한 파괴를 넘어 지형 자체가 바뀔 것이다. 저녁에는 부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젊은 포병들과 함께 앉았어요. 한 병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미국 포병도 저희만큼 빠릅니까? 저희 K9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미군은 K9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K9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 저희가 더 강한 건가요? 병장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화력 투사 속도로만 본다면 한국 포병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여러분의 속도를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병장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는 포방부니까요. 포방부. 그 단어가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포병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그들의 압도적인 화력과 자부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식사 후 김준장이 저를 작전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었고 빨간색 점들이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 점들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치입니다. 우리는 저 모든 장사정포를 24시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전부요, 그 많은 포들을요. 네, 유사시 30분 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격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30분. 저는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압도적인 화력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준비성과 대응 속도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김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한국은 왜 이 엄청난 능력을 숨겨왔습니까? 동맹국인 우리에게조차 말입니다. 김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박사님. 그냥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왜 필요가 없었습니까? 동맹국으로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능력을 정확히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위험한 무기를 개발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막연히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효과적인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숨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전력을, 그리고 그들의 깊은 전략적 사고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미국에게도 전부 보여주지 않은 건가요?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오늘 박사님께 보여드린 것처럼요. 박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요구하셨기에 저희는 박사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들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저 산 속에 얼마나 많은 힘이, 그리고 얼마나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는지 이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군 화력평가 보고서 2차. 수정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 투사 능력을 보유. 탄약 소진율이 높은 이유는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화력 능력 때문. 기존 평가 전면 재검토 필요. 미군의 전략적 접근 방식에도 재고가 필요함. 저의 보고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김대령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군수사령부 본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군수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어서요. 아마 박사님의 오랜 경험에도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대전 유성에 있는 군수사령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건물 안에 최첨단 통제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군수사령관인 이중장 소장이 직접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이덴 박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죠. 아마 흥미로우실 겁니다. 통제실에 들어가니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수많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점들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탄약고와 포병 부대의 위치입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죠. 모든 정보가 중앙 통제실로 모입니다. 이중장이 설명했습니다. 이중장이 키보드를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각 탄약고의 재고량이 숫자로 정확히 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탄약의 위치와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어느 부대에 얼마나 필요한지도 즉시 계산하죠.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동으로 됩니까?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인공지능 시스템이 관리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어느 부대가 탄약이 부족하면
가장 가까운 탄약고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탄약이 배정되고 출고됩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간과 오류를 줄이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군도 이런 완벽한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미래형 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분산 저장입니다. 탄약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전국에 흩어놓죠. 이는 적의 대규모 공격에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화면에 40여 개의 빨간 점이 표시되었습니다. 적의 주요 지하 탄약고들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죠. 한 곳이 파괴되어도 전체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0개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대형 시설만 그 정도고 소형 시설까지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가 본 오메가 3호 같은 시설이 40개라면 대략 9,600만 발. 아니 잠깐, 9,600만 발이라고? 이중장님, 그럼 한국군 전체 비축량이? 이중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지만 박사님께서 추정하신 숫자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제 추정이 맞다면 한국은 거의 1억 발에 가까운 포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장님, 그 정도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지 않습니까? 미국보다도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포탄을 보유하고 있죠. 특정 종류의 포탄은 미국보다 많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닙니다. 미국보다 많다고요? 믿기 어렵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등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밀도로 치면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력이 이 작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노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장님, 왜 이렇게 많이 쌓아두십니까? 이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중장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대령님, 여기를 보세요. 북한은 장사정포 8영문이 있습니다. 서울이 그들의 사거리 안에 들어가죠. 전쟁이 나면 첫날에 수만 발의 포탄이 서울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첫날에 북한의 포병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화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화력은 공격용이 아니라 북한의 무모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 적의 전력을 무력화하는 속전속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이건 전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첫 3일 동안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소모할 계획입니다. 이는 적의 핵심 전력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모량입니다. 3일에 100만 발이요. 네, 그래야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계점 도달이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를요. 한국이 탄약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전쟁 계획 자체가 엄청난 양의 탄약 소모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600만 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장님, 그럼 한국은 계속 탄약을 늘릴 계획입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매년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현재 비축량을 500만 발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전쟁에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500만 발. 저는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점심은 군수사령부 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이중장과 함께 앉았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탄약을 비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중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고민이십니까? 탄약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면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온도관리, 습도관리, 정기점검, 보안 유지 등 매년 수천억 원이 들어가죠. 이는 국방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럼 왜 계속 늘리십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도 말입니다. 이중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사님,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탄약이 부족해서 전쟁에 진다면 이 나라는 없어집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 준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군사력 뒤에는 처절한 생존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탄약 배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군은 20분 배송 시스템이라는 경이로운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탄약을 요청하면 가장 가까운 탄약고에서 20분 내에 출고합니다. 컴퓨터가 최적 경로를 계산하여 신속하게 배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분요?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제가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네, 평균입니다. 길이 막히지 않고 비상 상황에는 빠르면 10분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실전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저는 미군과 비교했습니다. 미군은 중앙 창고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배송에 며칠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분산 저장 덕분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탄약고가 있으니까요. 작은 국토를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중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국토가 오히려 군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형적 약점을 전략적 강점으로 바꾼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낼 문서였어요.
한국군 군수체계 종합평가 결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약 관리 시스템을 보유. 분산 저장, 실시간 추적, 자동화 배송이 완벽하게 통합된 미군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선진 시스템. 이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미군 현대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8년간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미군 시스템이 사실은 구식이었구나.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어. 한국은 지형적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작은 국토, 많은 산, 밀집된 인구.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군수 체계를 만드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대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시스템을 40년 넘게 조용히 만들어 왔구나. 자랑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고요. 그저 묵묵히 끊임없이 준비해 왔어. 그들의 겸손함과 끈기가 가장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능력을 숨기는 겸손함.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김대령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어제 군수사령부에서 시스템을 보셨으니 오늘은 실제 운영을 보시죠. 대규모 화력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운영이요? 기대됩니다. 네, 포천에 있는 훈련장에서 대규모 화력 시연이 있습니다. 무려 30개 여단이 참가합니다. 박사님의 모든 의구심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30개 여단이라고요? 저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여단당 53문이니까 590문의 K9 자주포가 동시에 훈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킬로미터에 걸쳐 K9 자주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장관이자 소장인 박 소장이 저희를 관측소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전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590문의 포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적의 집결지를 타격하는 겁니다. 목표는 30km 떨어진 산악지대죠.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준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5분 내에 모든 포가 발사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빠른 대응 속도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 미군 기준으로는 15분은 좋게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신속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오후 2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포대 발사, 준비, 명령이 무전으로 전달되자 590문의 자주포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포신이 들어 올려지고 방향이 조정되었습니다. 4분 30초 만에 모든 포가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훈련의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1차 사격 개시, 굉음이 터졌습니다. 590문이 동시에 불을 뿜는 순간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관측소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유리창이 떨렸고 바닥이 출렁거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귀마개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리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번쩍였습니다. 590발의 포탄이 궤적을 그리며 맹렬하게 날아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30초 후 목표 지점에서 엄청난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30km에 떨어진 곳인데도 폭발의 성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재장전 완료. 2차 사격 준비. 10초 만에 재장전이 끝났습니다. 다시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굉음. 땅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코너 대령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저 속도, 이건 훈련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적에게는 그야말로 파멸적인 재앙이 될 화력시연이었습니다. 5분 동안 6차례의 발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총구 540발의 포탄이 목표를 강타했습니다. 사격이 끝나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귀가 윙윙 울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박사님? 저희의 화력시연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이건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화력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오늘 훈련에는 30개 여단만 참가했습니다. 박사님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62개 여단이 있습니다. 전시에는 오늘의 2배 화력이 나옵니다. 북한은 결코 우리의 화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2배,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배의 화력이라면 한반도 지형 자체가 변할 것이었습니다. 점심은 야전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장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한 중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훈련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까? 저희는 늘 실전처럼 훈련합니다. 과하다기보다는 압도적입니다. 여러분의 화력은 압도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비슷한 수준으로는 안 돼요. 적에게 반격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한국군의 철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등한 게 아니라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는 약자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략이자 지혜였습니다. 오후에는 헬기를 타고 목표 지점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30km를 날아갔습니다. 내려와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폭격을 당한 것처럼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나무는 모두 쓰러졌고 땅은 거대한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5분 동안 이렇게 된 겁니까?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네, 9548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김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게 적의 부대였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들의 화력은 단순한 파괴력을 넘어 적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헬기로 돌아오면서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군의 K9 자주포 3300문이 전부 동원되면 어떻게 될까? 계산했습니다. 5분에 19800발, 1시간이면 23만 7600발, 하루면 570만 발, 570만 발.
한국이 비축한 3,600만 발 이후 늘어날 비축량 포함로는 하루도 못 버티는 양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계속 탄약을 늘리는지, 왜 500만 발을 목표로 하는지. 한국의 전쟁 계획은 단 며칠 만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탄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탄약 비축은 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9 자주포 화력 평가 결론. 한국군 포병은 세계 최강. 화력 투사 속도, 정확도, 생존성, 모든 면에서 미군을 능가. 단 몇 시간 만에 전선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보유. 이는 동북아시아 전력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미칠 것.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어떤 엄청난 힘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요.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빠르고 가장 압도적으로 끝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지난 70년간 묵묵히 쌓아온 힘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하이덴 박사, 보고서 다 봤습니다. 솔직히 믿기지가 않네요. 당신의 보고는 언제나 정확했는데 이번은 너무 파격적입니다. 장관님,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한국의 화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동맹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어쩌면 육상 화력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강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죠. 박사님, 계속 조사하십시오. 우리는 한국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을 반성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28년 경력이 일주일 동안 완전히 뒤집혔구나.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것도 배움이니까요. 오히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군사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탄약 생산 공장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산 능력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산 공장이요?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포천에 있는 한화 방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155미연 포탄을 생산하는 우리의 핵심 시설입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20배는 될 것 같은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 일 500발의 포탄을 생산합니다.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운영됩니다. 하루에 일 500발이요? 그럼 연간 54만 발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도 이 정도 생산 속도를 내는 공장은 많지 않았거든요.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자동화가 놀라웠습니다. 로봇팔들이 포탄 케이스를 옮기고 화약을 충전하고 품질을 검사했습니다. 인간의 손길은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3교대로 운영합니다. 전시에는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죠. 인력 충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3배요. 그럼 하루사 500발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네, 시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소 인력만 투입하면 됩니다.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공장이 몇 개나 있을까? 김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형 공장이 3개 있습니다. 중소형까지 합치면 7개 정도 되죠. 3개 대형 공장이 전시체제로 돌아가면 하루 13, 500발. 한 달이면 40만 발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탄약을 계속 늘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무리 써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요. 우리의 평시 생산 능력은 소모 능력보다 낮지만 평시에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전시에는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고 비축된 재고를 활용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저는 한국의 전력을 다시 한번 이해했습니다. 평시에 비축하고 전시에는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는 자원이 제한된 국가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점심은 공장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공장장과 함께 앉았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많이 수출했다는 거 아십니까? 최근에도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우리가 비축량을 줄이면서까지 수출한다고 비판했죠. 한국의 안보에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공장장이 웃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수출하면서도 비축량을 늘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수출하면 비축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 아닌가요? 생산량이 소모량보다 많으니까요. 우크라이나에 50만 발을 수출하면서도 우리는 80만 발을 생산했습니다. 수출은 우리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수출 전략은 단순한 외화벌이가 아니라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비축량을 늘리는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공장 시설을 늘리고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하루 일 0발이 생산 한계였는데 지금은 일 500발이죠. 곧 2,0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오후에는 품질 관리 시설을 봤습니다. 엄청난 테스트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포탄은 3단계 검사를 거칩니다. 무게, 화약량, 정밀도를 전부 체크하죠. NATO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불량률이 얼마나 됩니까? 2% 미만입니다. 우리 포탄은 나토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저는 한국 포탄의 품질을 의심한 적이 없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더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앞으로 생산량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5년 내에 하루 이 영발 체제로 갈 겁니다. 이는 우리의 목표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이기도 합니다. 왜 계속 늘리십니까? 생산량이 이미 충분한데요. 수요가 있으니까요. 미국, 폴란드, 에스토니아가 모두 우리 포탄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수요도 늘고 있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포탄 생산 능력 연간 54만 발 이상 평시, 전시 체제 시 연간 160만 발 이상 가능, 품질은 나토 기준 충족, 생산 능력 지속 확대 중.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탄약 부족이라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보고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요. 한국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3위 안에 드는 탄약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역량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분석관 5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이덴 박사, 보고서 다 봤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네요. 당신이 농담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600만 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그만큼 비축한 거죠? 네, 확실합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묵묵히 준비해왔습니다. 다른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 이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동맹국인 우리에게조차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한국은 적에게 정확한 능력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숨긴 겁니까?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숨긴 게 아니라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지 시험했고, 우리가 요청했을 때 기꺼이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 아래 얼마나 많은 준비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날 밤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낼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군 화력 능력 재평가, 우리가 몰랐던 동맹국의 진짜 힘. 서론을 쓰면서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본보고서는 기존 평가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간과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축량, 생산 능력, 운영 시스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미군의 군사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지난 열흘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들을요. 지하 요새, 3,300문의 자주포, 실시간 추적 시스템, 자동화 공장, 하나하나가 저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준비하는 모습이요. 겸손하지만 강인한 그들의 정신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효율성, 지혜, 그리고 겸손함은 미군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저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열하루째 되는 날, 김대령이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마 박사님께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어디인가요? 판문점 근처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안보의 최전선이죠. 차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경계가 삼엄해졌습니다. 군용 차량들이 많이 보였고 헌병들의 검문이 잦아졌습니다. 도라산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멀리 개성공단이 희미하게 보였죠.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저기가 북한입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말 그대로 총 한 발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많았고 나무들이 무성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산 뒤에 수천 문의 장사정포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언제든 서울을 겨냥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50km쯤 될까요? 정확히는 48km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리죠. 우리의 수도가 늘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8영문의 장사정포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첫 시간에 수만 발의 포탄을 서울에 쏠 수 있죠. 그들에게는 서울이 인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그 엄청난 공격을요. 김 대령이 뒤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산들 보이십니까? 저는 돌아봤습니다. 여러 산들이 겹겹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 산 속에 우리 자주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5분 내에 발사 준비를 마치죠. 그들에게 반격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5분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북한보다 먼저 쏘는 겁니다. 선제 타격으로 그들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죠. 이것이 우리의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우리는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력을 다시 한번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선제 타격을 통한 신속한 무력화였습니다. 적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우리가 K9 자주포 300문을 배치한 이유입니다. 숫자로 압도해야 하거든요. 어설픈 병력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군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비밀 장소라고 했습니다. 지하 벙커였습니다. 벙커 안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의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빨간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설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8연계가 넘는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첫 3시간 안에 저 모든 시설을 타격합니다. 그들의 주요 전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3시간이요? 그 많은 시설을요? 네,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부어 그들에게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압도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에 엄청난 탄약 비축이 왜 필요한지를요. 그것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요소였습니다. 점심은 군부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젊은 병사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한 병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미국에서 보시기에 우리 준비가 충분합니까? 저희는 늘 최고 수준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입니다. 여러분의 준비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병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이 땅을 지킬 겁니다. 그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병사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조국의 방어 태세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지휘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컴퓨터로 전쟁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거였습니다. 시나리오 1. 북한의 전면 공격. 우리의 대응은? 지휘관이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이 남하하고 한국군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3일 만에 북한군의 주요 전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까? 너무 짧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휘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런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립니다. 결과는 항상 비슷합니다. 우리의 화력과 대응 속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왜 3일입니까? 더 길게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화력이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짧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핵심 교리입니다. 저는 다른 시나리오도 봤습니다. 시나리오 2, 3, 4 모두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이 나면 빨리 끝내야 하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력은 방어가 아니라 신속한 종결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안보 철학이자 역설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김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늘 이런 긴장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김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렵죠.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안심합니다. 완벽한 준비가 우리의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준비가 두려움을 없앤다는 뜻인가요? 그들의 답변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70년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준비가 자신감을 만든다. 이는 군사력을 넘어선 삶의 지혜였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전력, 선제 타격을 통한 신속한 전쟁 종결, 엄청난 화력으로 초반에 적의 주요 전력을 무력화, 이를 위해 3,600만 발 이상의 포탄 비축. 이들의 전략은 효과적이며 미군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를 지키기 위해 한국은 70년간 묵묵히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왔구나. 그리고 그 준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최종 종합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군 화력 능력 최종 평가, 세계 최강 포병의 진실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장관 합참의장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군은 육상 화력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이것이 제가 2주 동안 직접 확인한 진실입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미국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체 군사력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포병과 탄약 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섭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혁신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첫째, 비축량입니다. 한국은 최소 3,600만 발, 어쩌면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한국처럼 한반도에 집중할 수 없죠. 밀도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둘째, 화력 투사 속도입니다. K9은 분당 6발을 쏩니다. 우리 팔라딘은 4발이죠. 그들의 자동화 시스템은 엄청난 속도를 자랑합니다. 셋째, 관리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실시간 추적과 자동화 배송은 우리보다 10년 앞섭니다. 분산 저장 시스템은 적의 공격에 대한 복원력을 극대화합니다. 합참 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뒤처진 겁니까? 동맹국인 한국에게 말입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죠?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한국이 강하면 우리 동맹도 강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길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 제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십시오. 특히 분산 저장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은 우리가 시급히 배워야 합니다. 둘째, K9 자주포 구매를 검토하십시오. 성능 좋고 가격도 우리 팔라딘보다 저렴합니다. 이는 우리 군의 전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한미 군수 협력을 강화하십시오. 탄약 표준화를 추진하면 상호 운용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장관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덴 박사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군사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보고서가 실제 정책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회의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이덴 박사, 훌륭한 조사였어요. 당신의 보고서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본 것을 보고한 것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죠. 그들의 지혜와 끈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요. 여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 그래요? 어떤 점이요? 당신이 그렇게 극찬하는 걸 보니 보통이 아닌가 보네요. 그들은 70년간 조용히 준비했어요. 자랑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고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 미국이라면 진작 자랑했을 텐데. 한국은 필요할 때만 보여줬다는 거죠. 아내가 웃었습니다. 맞아, 그게 그들의 지혜야. 당신도 겸손을 배운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웠어요. 능력은 있지만 겸손한 것.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았지. 다음 주, 저는 의회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였습니다. 상원 의원들 앞에서 저는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효율성, 자동화, 분산 시스템은 우리 군 현대화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말입니까? 동맹국이지만 우리의 기술력을 뛰어넘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포병 화력과 탄약 관리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브리핑 후 여러 의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다시 보게 되네요. 우리의 인식이 너무 안일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오랜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 국방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김대령이 보낸 거였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덕분에 한미 군사 협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방문하시면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역량을 박사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열린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구나. 한국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왔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은 육군 참모차장, 포병 담당 장군, 군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총 8명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별히 의미가 깊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대령님. 이번 방문은 공식적이었습니다. 한미 군수 협력 강화 회의였거든요. 첫날 우리는 국방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양국 고위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군수사령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탄약 표준화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양국이 같은 규격의 포탄을 쓰면 상호 운용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연합작전 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미국 측 참군 육군 참모차장이 동의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생산 능력을 활용하면 우리도 이득입니다. 우리의 군수체계 현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분산 저장 시스템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미군도 도입하면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양국 모두 협력을 원했거든요. 한국의 진정한 능력을 알게 된 미국 측은 적극적으로 배우려 했습니다. 저는 회의 중간에 발표했습니다. 제 조사 결과 한국의 군수 시스템은 미군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화와 실시간 추적 기술은 우리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회의 후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오후에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리지 못한 우리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비밀 시설인가요? 김대령이 웃었습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특별하죠. 박사님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청도의 한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민간인 출입이 절대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오메가 1호 시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탄약고죠. 박사님이 이전에 보신 오메가 3호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오메가 1호. 저는 이전에 봤던 오메가 3호의 압도적인 규모를 떠올렸습니다.
그것도 엄청났는데 이로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자 끝도 없는 터널이 이어졌습니다. 전동 카트를 타고 20분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오메가 3호보다 훨씬 컸습니다. 천장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지하 세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간으로 연결된 듯했습니다. 이 시설은 한국군 최대 규모입니다. 총 24개 구역으로 나뉘고 용량은 400만 발입니다.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400만 발, 한 시설에 400만 발이라니. 미국 측 장군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규모의 시설이 존재할 수 있다니.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1975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산 전체를 파내어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술과 노력이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각 구역마다 다른 종류의 탄약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55mm 포탄뿐만 아니라 미사일, 로켓탄, 유도 무기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또 있습니까? 다른 곳에도 이 정도 규모의 탄약고가 있습니까? 김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메가급 시설이 3개 있습니다. 215와 이전에 보신 3호. 그리고 다른 한 곳이 더 있습니다. 3개. 그럼 한국은 최소 2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전 보고서를 다시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비축량은 저의 상상을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미국 측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육군 참모 차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중급 동맹국이 아닙니다. 명백한 최상급 군사 강국입니다. 그들의 준비성은 경이롭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육상 화력에서는 세계 최강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집중된 화력 밀도는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미국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뒤처진다는 말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체 군사력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포병과 탄약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특정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게 뒤진다는 것이 충격이었던 거죠. 하지만 참모 차장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이 강하면 우리 동맹도 강해지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더 신뢰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현대로템 공장이었어요. 생산 라인을 보면서 미국 측 장군들이 감탄했습니다. 자동화가 완벽하네요. 이런 첨단 기술로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연간 100대를 생산합니다. 전시에는 200대까지 가능하죠. 전 세계의 K9 수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팔라딘 자주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입니다. 물론입니다. 폴란드에는 이미 대규모로 수출했죠. 성능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대당 약 300만 달러입니다. 미국 팔라딘보다 저렴했습니다. 성능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점심은 공장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K9를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모델은 사거리가 50km까지 늘어날 겁니다. 미래 전장에 대비한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50km면요? 로켓 추진 포탄을 쓰면 가능합니까? 미국 측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네, 로켓 추진 포탄을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재방문 보고서 결론. 한국의 군사력은 이전 평가보다 훨씬 강력함. 탄약 비축량은 최소 600만 발 이상이며 대형 시설 체계를 포함하면 1억 2천만 발 이상 가능. 생산 능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은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강국이라고요? 자랑하지 않지만 실력은 확실한 나라. 그게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방문 사흘째 되는 날, 김대령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밤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야간 화력 시연이죠. 지난번 낮에 보신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야간 시연이요? 좋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실전과 가장 비슷한 조건입니다. 박사님의 일행분들도 모두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야간 전투 능력을 확인하실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도 모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 우리는 포천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훈련장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관측소에 올라가니 아래쪽에 K9 자주포들이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불빛은 거의 없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오늘은 48개 여단이 참가합니다. 총이 543문의 K9이죠. 박사님이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 543문.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야간 훈련의 목적은 실전 대응력 확인입니다. 북한이 야간에 기습 공격할 경우를 대비한 거죠.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화력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후 9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포대 야간 전투 준비. 명령이 떨어지자 자주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만 보였어요. 5분 후 발사 준비 완료.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1차 사격 개시.
순간 한반도 전체가 번쩍였습니다. 이 543문이 동시에 불을 뿜는 거죠. 거대한 굉음이 터졌습니다. 낮보다 훨씬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건물이 요동쳤습니다. 하늘이 환한 듯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544발의 포탄이 궤적을 그리며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빛의 선들이 하늘을 수놓는 듯 했습니다. 30초 후 목표 지점에서 엄청난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40km 떨어진 곳인데도 폭발의 섬광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재장전 완료. 2차 사격 준비. 10초 만에 재장전이 끝났습니다. 다시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또 한 번 하늘이 화났습니다. 3차, 4차, 5차. 발사가 쉴 새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계속 번쩍였죠. 미국 측 장군 한 명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창백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미쳤어요. 세상에 이런 화력은 없어요.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야간의 화력 시연은 낮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는 불꽃과 굉음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15분 동안 사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총 6차례 15-264발의 포탄이 목표를 정확하게 강타했습니다. 사격이 끝나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박사님? 우리의 야간 전투 능력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미국 측 육군 참모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화력입니다. 그것도 야간의 말입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간 전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야간에 기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 지점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새벽 3시쯤 헬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0km 떨어진 산악지대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불이 여기저기서 타고 있었고 나무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땅은 거대한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었어요. 15분 동안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한 장군이 믿기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네, 264발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야간 화력입니다. 만약 이게 적의 부대였다면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의 화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3시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 대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걸 어떻게 보고 해야 할까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고민했습니다. 저의 동료들도 그 엄청난 현실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야간 화력은 세계 최강이라고요. 이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말입니까? 특정 분야에서라도 말입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포병 화력에서는 한국이 우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우리는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측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측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야간 전투 기술을 우리와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야간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를 미국이 구매하는 것도 검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팔라딘 자주포를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전력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처럼 K9는 세계 최고입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양국 모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한 미국은 이제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후 저는 김대령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령님, 어젯밤 시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우리의 준비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령님, 저는 궁금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강해야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들을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김대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사님.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70년 전 전쟁의 상처가 아직 생생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0년간 준비한 거군요.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네, 우리는 절대 다시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우리를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의 강함 뒤에는 처절한 아픔과 결연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대령님. 미국이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싸울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대령님. 그리고 존경합니다. 당신들의 지혜와 끈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야간 화력 시연 보고 결론. 한국군의 야간 전투 능력은 세계 최고. 이 543문의 자주포가 15분 만에 264발을 정확하게 목표에 투사. 이런 능력을 가진 군대는 전 세계에 없음. 미군은 한국의 야간 전투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함.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그들의 묵묵한 노력이 지금의 평화를 가능하게 했구나. 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최종 종합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군 화력 능력, 최종 평가, 세계 최강 포병의 진실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장관, 합참의장,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군은 육상 화력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며 우리의 군사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미국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체 군사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병과 탄약 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섭니다. 그들의 집중된 전력과 혁신적인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첫째, 비축량입니다. 한국은 최소 600만 발, 어쩌면 1억 2천만 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한국처럼 한반도에 전력을 집중할 수 없죠. 밀도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둘째, 화력 투사 속도입니다. K9은 분당 6발을 쏩니다. 우리 팔라딘은 4발이죠.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셋째, 관리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실시간 추적과 자동화 배송은 우리보다 10년 이상 앞섭니다. 분산 저장 시스템은 적의 공격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합참 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뒤처진 겁니까? 우리가 자만했던 겁니까?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왜죠?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한국이 강하면 우리 동맹도 강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길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이덴 박사의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 제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십시오. 특히 분산 저장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은 우리가 시급히 배워야 합니다. 둘째, K9 자주포 구매를 검토하십시오. 성능 좋고 가격도 우리 팔라딘보다 저렴합니다. 이는 우리 군의 전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한미 군수 협력을 강화하십시오. 탄약 표준화를 추진하면 상호 운용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장관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덴 박사의 제안을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의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군수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K9 자주포 200대 구매를 검토 중이며 한국의 탄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무기를 대량 구매한다는 게 이례적이었거든요. 어떤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사님, 미국이 한국 무기를 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좋은 무기는 어디서 만들든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K9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럼 미국 무기가 뒤처진다는 뜻입니까?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고 개선할 겁니다. 겸손하게 배울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판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지했어요. 한 군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겸손하게 배우는 모습이 오히려 강점이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서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첫 K9 자주포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위한 10대였습니다. 저는 시연회에 참석했습니다. 텍사스 포트 후드 기지였습니다. 미국 포병들이 K9를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한중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좋네요. 우리 팔라딘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한국 기술이 대단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기술이니까요. 그들의 70년 노력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시연이 끝나고 육군 참모 총장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K9 200대를 추가로 구매하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포병 전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실제 정책을 바꾸고 미군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김대령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령님, 미국이 K9를 정식으로 도입합니다.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박사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군과 협력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언제든 다시 방문하세요. 우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고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특정 분야에서 앞설 수 있다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게 진짜 강함이라고요. 얼마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방문이었어요. 김대령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대령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는 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대령님 반갑습니다. 준장님으로 진급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박사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 준장이 웃었습니다. 그럼 특별한 곳으로 가죠. 박사님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전쟁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수많은 사진들, 유물들, 그리고 참전 용사들의 증언들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박사님 여기 보세요. 김준장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대의 흑백 사진이었죠. 이게 70년 전 우리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절망만이 가득했던 시절입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